오늘 요번 주 한 주 지표 좀 보고요. 뭐 다른 경제 지표들 잠깐 본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 뭐 그렇게 움직임이 세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다만 어제 이어서 스몰캡이 다른 전체 지수보다는 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인 다우보다도 대형주주인 다우보다 더 세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하루 지수 움직임 보면요, 뭐 이렇게 방향성이 없어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89달러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89달러대 움직이고 있다, 90달러 넘어갔다가 막 이런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자재에서 구리값이 또다시 팡 튀었습니다. 3%나 넘게. 뭐 10년 국채 수익률도 1.5대 내려갔다가 1.6대 올라왔다가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 한동안 움직였었는데 그 한동안 방향성을 타고 움직였던 게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랫방향으로 조정되는 어떤 뉘앙스는 좀 약하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연 5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강한 탄력 이후에 상승 탄력이 약간 그저께인가요? 세게 받아서 올라왔는데 그 뒤로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눌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잘 버티고 있다가 고점을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움직임 자체는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왜 이 주식시장에 제가 관심을 뒀냐면, 그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하고 괴리되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하고 외적으로 일어나는 액션들 때문에 그 주가 지수 자체는 다른 쪽하고 약간 괴리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세계가 가장 경제 상황이 좋은데 거기에서 이탈되고 있었다는 점들 때문에 그걸 만회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고 있었던 거고, 이거 야르디니 리서치의 데이터입니다. 야르디니 리서치 쪽에 그 퍼배수 구간 과거 중국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퍼배수 구간 한 0. 그러니까 4에서 5배수 아래 밑단에 있거든요. 이 배수를 채우면, 이 배수를 채우면서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EPS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어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도 야르디니 리서치인데 거의 24배 밑단에서 한 1 많아봐야 2 정도밖에 배수가 안 남아있고 상단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입니다. 15배가 상단인데 한 중간 정도 와 있나요? 한 12.5? 한 2에서 2.5, 2에서 3, 4회 정도의 갭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우리나라나 미국보다는 중국이 이 매꿀 갭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매꾸로 올라갈 가능성을 오픈해두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돼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비트코인하고 연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영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는 게, 최근 움직임 추이를 보면 잘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세게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다시 아래로 세게 내려왔는데 반등하는 것 같더니 보시면 반등세의 힘이 약하죠. 이건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마찬가지예요. 세게 내려왔다가 반등을 강하게 하는 것 같더니 양바닥을 치고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탄력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그런데 가장 이 비트코인하고 맞물려 있는 게 사실 테슬라죠.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는 보시면 내려왔다가 흐름 자체가 이 비트코인하고 달라요. 그리고 주로 강력하게 그쪽 그 기술주라든가 언택주 관련 쪽에 꽂혀서, 혁신 쪽에 꽂혀서 있었던 아크펀드도 이 비트코인들하고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더 하나 좀 더 길게 보면 직전 6개월치를 보게 되면 얘네가 하락한 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예. 뭐 반토막이 났었죠. 예. 반토막 지금도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반토막 이미 났었고 비트코인, 도지코인도 반토막이 났었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반토막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에 크게 변동성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약간 그 강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심에 대해서 약화를 줄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방향과 강도로 동일하게 그렇게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영향력은 이미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한 주간 경제지표 중에서 뭐 두 가지를 볼 건데 한 가지는 이제 일본입니다. 이거 일본 BOJ의 그 핵심 CPI 지수 전년 동월비거든요. 보시면 이거 사실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의 고통을 겪고 있다가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2012년도 아베 정부가 2012년도 선거에서 당선돼 가지고 2013년도부터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2012년도에 아베노믹스를 집행하면서 대규모로 엔화를 풀고 엔화 가치를 폭락시켜서 그걸 가지고 수출주를 부양시키고 그 부양된 수출주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내부의 그 고용 촉진, 그리고 경제를 돌리고자 하는 그런 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베노믹스가 움직였고, 그것 때문에 물가도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맞으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쓸려 내려갔습니다. 지금 다른 국가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우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행보들을 여러 가지 했었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여파,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응 자체의 문제인 건지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자민당 이전에 들어왔던 정부에서 90년대일 겁니다. 아마 90년대에도 그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품권을 정민한테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상품권을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현금화해서 저장하는 그런 패턴이 훨씬 더 강했었거든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소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아베노믹스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입 물가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올리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디플레이션일 때는 시간이 지나면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인지가 있었는데,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네 라고 하면서 소비를 부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자료를 그러니까 시민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겠지만, 최근 패턴을 놓고 보면 그게 우리 막 보복 소비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패턴이 과연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아베노믹스를 했던 그 일본의 실험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그렇다라고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택시장도 한번 뭐 붕괴나 이런 얘기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가격지수는 아직 탄력을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판매지수거든요. 신규 주택 판매인데 예측치보다, 예측치가 이제 91만 7천 건이었는데 전월에 95만 건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86만 3천 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잠정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잠정주택 판매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계약만 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계약. 그런데 이게 그 증가 추세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그 잠정주택 판매는 주택 판매 선행지수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을 친 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치면서 매매 계약이 끝나니까.
가격의 움직임이나 매매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실제 판매되는 숫자나 잠정 판매에 대한 부분은 약간 강도를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그렇다고 수그러든다고 지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주택 시장의 강도, 세지는 강도를 약간 줄이고 있는, 그러니까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4월 들어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실업에 돌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준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용이 됐다는 뜻이 아니죠, 아직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6.1로 지난번에 올라갔죠. 근데 실업률은 또 보시면 구직 단념자나 이런 패턴에서는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실업이 시장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제 상황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6.1%로 다시 상승해서 실업 부분은 신규로 실업이 양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직이 빨리 늘어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보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경제가,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1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실업급여를 많이 주는 것 때문에 저임금 노동력들이 구직을 아예 안 하고 실업급여만 받는 패턴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공화당 주지사 분들께서 23곳인가요? 실업급여를 안 주겠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조건 돈을 막 시장에다가 밀어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거든요. 국채를 발행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무조건 액션을 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서, 향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만큼 인프라 투자나 혹은 뭐 가족 관련된 구호 투자들 2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의도한 바만큼의 양만큼 진행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지금 역시 이제 예전에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정부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엮여 있기 때문에 상황이 역전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CDC 데이터 한번 볼까요? 미국의 CDC 데이터입니다. 7일 이동평균선, 확진자 수 7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가 아무리 시장 뉴스에 나와도, 대만 얘기가 나오면 난리를 치고 있어도 주식이나 경제의 움직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특히 확진자 수는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3% 얘기 드렸던 것 같거든요. 지금 2.4로 아예 바닥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이거는 존스홉킨스 데이터입니다. 100%만큼 저거를 맞아서, 백신 주사를 맞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백신만 맞아도 결과적으로 확진율이 떨어진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미국을 보면.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백신에 확진돼 가지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백신이 정말 창궐해서 거기서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개가 막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또 다른 백신에 대한 어떤 영향 혹은 전파 속도에 대해서. 그런데 백신을 이렇게 일정 수준 맞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통제하는 입국 통제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백신 코로나 관련돼서는 전혀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영향, 국가별 부분적인 영향 이외에는 영향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을 좀 볼 건데요. 이거는 유가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 있냐면 여기 스톡닷컴, 요 글자 뒤에 닷컴을 치시면 이 사이트입니다. 이거 이제 WTI 지수인데 5년치입니다. 보시면 아직까지 계속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쭉 한번 볼까요? 이거는 금입니다. 금은 정점을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걸 보이고 있고, 은은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강도가 좀 더 셉니다. 은이 이제 금보다는 산업적으로 좀 더 수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원자재하고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상황이 높다 이렇게. 이거는 플래티넘이거든요. 플래티넘 보시면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가 눈에 보이죠. 이거는 팔라디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플래티넘이나 팔라디움이 왜 보여드리냐면 이 두 가지는 그 자동차 배기가스의 매연을 감소시키는 그런 그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그 플래티넘은 디젤에, 이 팔라디움은 개솔린의 촉매제로 쓰입니다. 그 매연 감소 촉매제로. 근데 디젤은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판매가 중단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자동차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디젤 쪽은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더 약하고, 팔라디움은 아직은 강도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끝자락은 보면 이렇게 약간 숙여져 있죠. 이 추세가 장기 추세로 놓고 보면 지금 아직 이 추세 자체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보기에는 아직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골드는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골든이 정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실버도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금하고 굉장히 연동관계가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변동성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구리인데요. 구리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철광석입니다. 철광석은 그 중국에서 철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철 생산할 때 들어가는 건데, 호주하고 분쟁이 생기면서 철광석이 또 한번 난리를 쳤거든요. 1차 이렇게 쭉 원자재 수급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가 호주하고 난리를 치면서 다시 재차 산동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세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목재입니다. 여러분들 목재 얘기 많이 듣잖아요. 럼버 목재인데, 목재도 올라가다니 최근 빠르게 빠지고 있고요. 이거는 밀입니다. 밀하고 옥수수가 국제 곡물에는 아주 중요한 곡물이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서 상승 탄력을 보인 건 있는데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만도 합니다. 왜냐면 뭐 이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향후에 이게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논점인데, 최근에 좀 꺾인 것도 있긴 하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건데요. 컨테이너 지수 자체는, 이거는 어디냐면 한국 관세물류협회에 나오는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고, 이거는 상하이 쪽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역시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여기 허얼 로빈슨 컨테이너 인덱스거든요. 이것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BDI 지수는 뭐냐면 얘가 원자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BDI 지수는 여기 드라이 인덱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자재 같은 것 중에 이제 마른 원자재, 철광석, 곡물, 이런 것들, 목재 이렇게 해서 뭔가 포장이 안 돼 있고 마른 거라 그냥 이렇게 적재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실어 나르는 그런 해운 운임 지수거든요. 걔가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 이후로. 그러니까 이 운임 지수는 결과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 운임 비용이 높아지면 판매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운임을 그만큼 더 내야 되니까 곡물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곡물 가격은 또 석유가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로 실어 나를 때 배가 석유를 쓰니까 벙커시유를 쓰는데, 그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운임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추이를 보면 유가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운임 지수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실어 나르는 쪽, 그러니까 해운 쪽에서 일단 약간 서플라이 체인이 막혔던 게 뚫리는 게 아닌가, 그게 좀 해소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쪽은 아직은 아니에요. 컨테이너는 우리가 주로 포장 잘 해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제품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닌데, 원자재 쪽, 그러니까 마른 원자재 쪽 같은 쪽에는 철광석이나 뭐 곡물이라든가 뭐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운임 자체가 내려가는 걸로 봐서, 이게 추세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려가는 걸로 봐서는 인플레이션 얘기도 결과적으로 이제 원자재 쪽이 중간재, 완재 이렇게 넘어가면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들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작동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원자재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시장이 오르락내리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은 빨리 갈 것이다, 뭐 내년이면 뭐 금리를 올릴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대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장은 눈도 끔쩍 안 하고 있죠.
그럴 리 없어. 일시적일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냐면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쳐다보고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최근 운임지수가 내려오고 있고 주요 이제 원자재 쪽에서 상승 패턴이 약간 누그러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얘가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70년대 공급 충격, 그 다음에 그 2000년대에 중국이 수요로 확 당겼었던 그런 수요 폭발과 지금은 약간 결이 다르고, 지금의 결은 서플라이, 단기적인 수요에 대한 그 공급 대응의 문제,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팔티구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내려오고 있다는 점, 석유 가격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올라가고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지수가 내려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 곡물이나 원자재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점 누그러질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도 있지만 작년도 이맘때는 올해 이맘때 올라간 속도만큼의 강도가 빨리 나와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있을 건데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게 가능하겠네. 작년 이맘때 중고차를 사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그때도 반도체, 자동차와 관련된 반도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는 오락내락 하다가 다시 잠잠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이 떨어질 것 같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출구 전략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의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있는 게 아니고 실업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6%대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테이퍼링 얘기는 아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월 800달러하고 400억 달러, 총 1200억 달러, 800억의 국채를 매집하고 있고 400억의 그 모기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건드릴까? 라고 하는 물음표는 찍고 있지만 약간 건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오픈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풀어두었던 것을 그러니까 거꾸로 되마는 거니까, 양적 돈을 풀었던 걸 다시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이 800억 달러하고 1200억 달러 자체를 매집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집을 안 하게 되면 더 이상 돈을 푸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매집 안 한 상태에서 채권이 만기됐을 때 그 만기된 거를 다시 되사주지 않으면 그만큼의 자금은 시장에서 그 중앙은행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테이퍼링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매집 규모를 줄이는 거는 테이퍼링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푸는 양을 조절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00억 달러하고 400억 달러의 모기지, 그러니까 이 총 월 1200억 달러를 매집해주고 있는 규모 자체는 약간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올해 안에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액션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연준의 액션은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쪽으로, 그러니까 위로 계속 밀어올리는 쪽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커버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액션은 주식을 부양하기보다는 주식의 하락 방어에 포커스를 두고 기사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 연준의 행위는 테이퍼링의 행위보다는 자산 매집 규모를 줄이는 정도의 행위가 가장 먼저 나올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사실 이거 하다 보면요 더 많은 얘기들을 거론하고 싶은데 길어지면서 잘라요, 제가 중간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을 갖고 끝낼 때가 많은데 오늘도 그러네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